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 내용 중에 윤 대통령 관저 전기 49만 원어치 몰래 쓰며 공사하다 적발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돈다방 미쓰리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더니 한 애청자님께서 으이그 그거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또 그걸 헤쳐먹으려고 하는 뉘앙스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쟤네들은요, 금액과 상관없이 내 것은 단 1원이라도 소중하고 사용되면 안 되고 남의 것은 상관없고 가능하면 남의 것을 내 거로 만들 수 있으면 베스트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이요, 7평짜리였는데 북향이었습니다. 옛날 건물이어서 창이 이중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아이고 추워 그리고 맘 잡고 난방을 틀면 관리비가 30만 원 40만 원은 그냥 나올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라서 난방을 거의 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창문에다가 비닐을 뽁뽁이를 붙였지만 그거로도 안 되니까 사용하지 않는 이불을 한 2-3개를 겹겹이 2중 3중으로 창문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외풍을 막았죠. 그리고 밤에 잠잘 때는 전기장판 작은 걸 하나 틀어두고 행운이랑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그렇게 겨울을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밤에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 집에. 관리실에 수리를 좀 부탁드렸더니 담당자가 퇴근을 해서 수리가 안 되고 다음날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밤에 전기장판이라도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비실 아저씨께서 되게 배려심이 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가씨 혼자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데 추운 곳에서 무섭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니 복도에 있는 그 공용 전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콘센트에다가 그 전기 히터 줄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밤새도록 빵빵하게 전기 히터를 틀고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조건이 그게 현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현관은 열어놓고 자야 되는 거죠. 조금. 물론 그때 행운이가 있었습니다만 행운이가 저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현관이 열렸다라는 점 때문에 좀 무섭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복도의 전기가 공용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빵빵하게 전기 히터를 틀고 자면 다음 달에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지불해야 될 공동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천사표가 천사표 인간이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정신이 박힌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속담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담이 얼마나 무서운 속담인지 아십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양잿물 마시고 뒤지는 거예요. 공짜가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애둘러 돌려서 표현한 속담인데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공짜를 좋아하죠. 근데 저도 한때 참 공짜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바닥에서 한 10년 동안 인생을 한번 징하게 한번 당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구나. 뭐든지 그 가치가 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라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49만 원 금액이 작다. 49만 원이면요. 저의 석 달치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김건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얼마나 꼼꼼히 해먹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사 내용 접하면 쟤네들이 해먹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게 해먹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하게 해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그냥 쟤네들은 남의 것은 그냥 막 써도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그 패밀리 중에 한 명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4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과 관련돼서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이 꼭 경제를 알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19처럼 어이 국민 여러분 각자 도생합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더 국민들을 기대하지 않게, 기대도 안 하지만 좀 국민들 열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괜히 뭐 잡겠다, 환율 잡겠다, 물가 잡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엉망진창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똑똑하니까 국민들한테 그냥 경제 어려우니까 각자 도생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공짜 점심은 없다. 뭐든지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투자자들만이 청취하는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요, 8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하락했지만 전일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S&P 500이 0.22,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퍼센테이지로는 0.00, 거의 변동이 없었고 포인트로는 0.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월요일보다는 덜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락한 8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 우려감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2022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그 계획 진행표를 보면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했습니다.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했습니다. 6월 달에 75bp 했고요. 7월 달에 75bp 했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7월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시장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이어 한 달도 안 돼서 또 단행했는데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물가 잡기 위해서 75bp 금리 인상할 줄 알았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증시를 반등시켰고 8월 중순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무슨 개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증시를 반등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가능성에 증시가 상승했었는데 다가오는 금요일 2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고용지표 잘 나오고 있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8월 초에 발표했던 7월달 지표가 예상은 25만 명인데 50만 명이 넘어갔고요. 하다하다 실업률도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되고 실업률이 하락한 이유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9.1%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7월 달에는 8.5%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경제 지표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 속에서 연준 의원들이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75bp 하겠다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증시는 아웃 오브 안중했죠. 증시가 언제 9월 달에 50bp만 금리 인상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증시가 상승했느냐? 그냥 9월 달에 FOMC 회의가 한참 남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자로 9월달 FOMC 회의가요. D-Day 27일 남았습니다. 30일 안으로 들어왔어요. 만약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뉴욕 증시가 월요일, 화요일 하락하는 이유가 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 우려감 때문이라면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 정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45%에서 47.5%로 2.5% 소폭 상승했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일 55%에서 52.5%로 2.5% 감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여기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뭡니까? 75bp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과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비등비등 진행되고 있고 하물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일보다 떨어졌습니다. 즉 지금 전문가들은 특히 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들이냐? 미국 경제를 읽는 미국의 주요 인물들이 보는 방향을 같이 따라보고 그들이 야 이렇게 얘기해 하고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뉴욕 증시 하락을 얘기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 우려라고 하는데 팩트는 진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금리 선물 시장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소폭 하락한 이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소폭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침체될 것 같아. 경제가 침체될 것 같으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감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락한 겁니다. 즉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와 놀고 있는데 자꾸 전문가들은 아니야 경기 침체 아니야 경기가 좋아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 전망과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황과 달리 하락시키는 것일까?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날 유럽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유럽 합성 PMI 지표 7월 달에는 49.9였는데 8월 달에는 49.2로 하락했습니다. 이 49.2라는 수치는요. 1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합성 PMI 지표 말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는요. 49.7이 나왔는데 3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요.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2가 나왔는데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PMI 지표는 기준이 5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PMI 지표 중에서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서비스업 지표가 제조업 지표보다 조금 높게 발표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는 50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지만 아직은 50.2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유럽 경제 안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니 뭐니 올 겨울에 유럽 국민들 다 얼어 뒤지겠네 이런 분위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경기 상황.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못할 것 같은 에너지 위기. 이런 것이 지금 유럽 경제의 검은 그림자를 지금 뿌리고 있고요. 그럼 미국은 괜찮냐? 제가 이번 주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면서 일요일 방송에서 주택 지표가 발표되는데 주택 지표는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5%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아니 주택 지표가 저렇게 꺾였는데 저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아이고 주택시장 막 냉각되고 그러다가 또 2008년도 금융위기 이렇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한 달 전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했던 PMI 지표가 47이 나왔었다. 즉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좋다고 우기고 있지만 여러 지표들은 이미 기준선을 이탈했다.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47이 나왔었는데 이번 8월 달 이날 발표된 지표는요. 44.1로 전월 대비 또 하락했습니다. 2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제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7월 달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12.6% 감소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조 바이든 대통령,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입김을 내는 사람들이죠. 특히 그들의 수장은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은 11월 달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나오겠다고 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 안 좋거든요. 그나마 지금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증시가 올라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물론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증권사 객장에 가서 이명박이 그랬을 겁니다. 3,000포인트 만들 것이다. 박근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잖아요. 특히 이명박근혜가 정권을 잡을 때는 주택시장이 엉망이 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라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증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관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지표의 단편적인 면만 보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 25만 명의 2배가 넘는 50만 명이 넘어서 발표됐습니다. 실업률이 0.1% 둔화됐습니다. 이렇게 고용 수치의 단편적인 면만 보고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는 9.1%에서 8.5%로 꺾였고 전월 대비 변동 없는 제로 증가율을 보였다. 이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막 어필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쓰리가 봤을 때는 다 개구라다. 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들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자신하면서 어필했던 6월달 소매 판매가 원래는 시장 예상인 0.9% 증가보다 잘 나왔던 1.0%라고 해서 미국 소매 시장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지나서 다시 수정을 했더니 시장 예상 0.9보다도 부진하게 나왔죠. 여기에다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6만 명에 육박해 있고, 육박이 아니죠. 넘어갔죠. 그리고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늘어나고 있고 채용 공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PMI 지표는 이미 한 달 전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기준선 50을 깨고 경기 위축으로 들어섰고, 주택시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꺾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좋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뻥튀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증시가 반등하면서 국내 증권사는 8월 달에 2600포인트 간다고 막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주의를 줬던 부분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유럽 경제 어쩔 것이요 저거. 중국 경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번에 월요일 날 또 쟤네들 또 금리 인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폐쇄시키고 지네가 할 대로 뭔가를 계속 합니다. 어딘가 뭔가 막 부도나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파묻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요, 유럽의 금융위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 침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유럽의 경기 침체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잭슨홀 미팅에다가 집중시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거라고 했잖아요. 막상 26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하는 그 발언은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포커스를 맞출 데가 없어요. 9월달 FOMC 지금 27일 남아있는 그 FOMC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네. 미국 경제는 좋네. 아이고 그럼 75bp 금리 인상 하겠네. 이렇게 75bp 금리 인상을 키워버리니까 아예 그냥 26일 잭슨홀 미팅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다른 이슈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뜬금없이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끌어들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유럽의 경기 침체를 끌어들이기에는 미국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죠.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그 엄청나게 푼 돈으로 경기 지표가 조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 이것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돈 풀고 뭔가 회복하려던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하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더블 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만약에 미국 경제에서 뉴욕 증시에서 유럽의 경기 침체를 묻히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전문가들이 잭슨홀 미팅 하는 겁니다. 제가 8월 달에 2600포인트 못 간다고 얘기하면서 26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악재에서 뭔가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악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악재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8월 중순까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9월달 FOMC 금리 인상이 한참 남았기 때문이고요. 이제 8월 24일이니까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9월달 증시 전망이 나오겠죠. 8월 달에 2600포인트를 제시했던 증권사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시 낮출 겁니다. 아니면 2600포인트 계속 제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증시는 이렇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저는 시황도 보면서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종목이 어설프게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 없이 그냥 진짜 거래량 없이 그냥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전자를 6만 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수를 올려놓다 보니까 매기가 큰 종목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요. 개별 종목들, 주인이 있는 종목들이 맥을 못 쳐요. 그러다가 지수가 빠져버리면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도 같이 하락하긴 하지만 주인이 있는 일명 세력이 있는 종목들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어가지고 실망 매물을 확 쏟아져 냅니다. 그게 제가 시장에서 가장 찝찝하고 싫은 게 뭐냐면 어설픈 반등이에요. 요즘엔 좀 덜한데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 갑자기 장중에 연기금이 뭐 몇천억 원씩에 들어옵니다. 지수를 방어해줘요. 그래서 막 급락하던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합니다. 근데 그게요, 아주 잠깐이에요. 마치 어제 환율이 막 움직이는데 뭐 대통령이 뭐 환율을 방어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방어하겠다고 막 했는데 아주 일장춘몽으로 잠깐 끝나지 않았습니까? 큰 파도를 어떻게 손바닥으로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잠깐 아쉬웠던 게 뭐냐면 7월 말에 오히려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75bp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 때문에 증시가 조금 더 하락했더라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박스권의 반등을 할 텐데 너무 7월 말에 호재 없이 거래량 없이 오직 9월달 FOMC 회의가 길게 남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설프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설프게 하락하고 종목이 엉망진창되고 뭐 이런 지경이 도달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짧게 끝날 수 있는 조정, 이런 그 시간들을 자꾸 딜레이 시키고 늘어지게 만듭니다. 피로감을 극대화시키죠. 시황과 종목 매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시황을 보면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기사 내용 중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성장률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 공포로 한국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는요, 호재보다 악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반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어설픈 반등을 누가 시키느냐? 개인이 시키는 거죠. 그 개인이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가 큰 파도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물량을 던져서 시장 종목 전반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시황을 알고 시황에 따라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더러워지고 어떻게 클린해지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종목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건 제가 나중에 천천히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마 이제 주후반으로 가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무슨 심한 얘기 하겠어? 뭐 이런 분위기도 형성되면서 다시 뉴욕 증시는 반등하려고 할 겁니다. 예. 지금 뉴욕 증시는요. 그런 분위기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루하루의 분위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큰 그림으로 보시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근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캐치하시고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추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증시를 대응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 원투데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 저도 맨 처음에는 주식을 할 때 당장 오늘 수익 나야지, 이번 주 수익 나야지, 이번 주 마이너스 나면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하다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주식이라는 거는 꾸준히 좀 멀리 보고 느긋한 마음으로 대신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구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란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